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삼켜버린 밤.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거센 비가 도시를 때리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가며 비현실적인 색채의 강을 만들었다. 이 도시의 심장부, 성공과 욕망이 들끓는 테헤란로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한 여자가 세차게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짝이는 미래를 꿈꾸던 재능 있는 UI, UX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세상은 발밑의 빗물, 웅덩이처럼 차갑고 혼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값비싼 원피스는 물에 젖어 흉하게 몸의 윤곽을 드러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남자 박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 네가 한 짓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잡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IT 업계의 최신 동향을 다루는 그 잡지에는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신성, 박시우 팀장이 이끄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시우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서연이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그녀의 피와 땀 그 자체였다. 박시우는 값비싼 우산 아래에서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 마치 불쌍한 동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얄팍한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한서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수준의 그 디자인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야. 넌 그걸 그저 책상 서랍에 처박아둘 뿐이지만 난 이걸로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정식 팀장이 됐다고. 내 덕분이지. 그러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해.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3년간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공유했던 연인이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그의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 주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런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꿈을 훔쳐가 놓고 내 아이디어를 도둑질해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꿈 아이디어 시우는 과장되게 웃었다. 서연아, 제발 현실을 좀 봐. 넌 재능은 있지만 배짱이 없어. 이 바닥은 정글이야. 너처럼 순진에 빠진 초식동물은 결국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고. 난 너보다 더 큰 세상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고 넌 그냥 내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 거지. 이제 우리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 인정해야지.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시우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그녀는 제니스 코퍼레이션 회장의 딸이자 업계의 유명한 사교계 인사였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시우 씨, 이 비 오는 날에 길에서 뭐해요? 웬 거짓골을 한 여자가. 시우는 여자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정하게 웃으며 서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좀 귀찮게 구네. 가자. 우리. 그 말은 서연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예전에 알던 사람, 귀찮게 구는 사랑도, 함께한 시간도, 그녀의 꿈도 모두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시우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생각 마. 넌 나 못 이겨.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조용히 사라져. 두 사람이 고급 세단에 올라타 사라지는 것을 서연은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차가 떠난 자리에 더러운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옷을 더럽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도로 반대편에 조용히 정차해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의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권지혁, 스텔라 홀딩스의 대표이사. 사람들은 그를 얼음 요새라 불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로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평정한 젊은 군주였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재력과 외모, 그리고 권력에 이끌려 접근했지만 그는 지난 몇 년간 무려 999번의 직간접적인 고백과 중매를 거절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에게 여자는 투자의 가치가 없는, 감정 소모만 심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비서가 운전석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출발할까요? 권지혁은 대답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치정극을 지겹도록 봐왔다. 돈 때문에. 혹은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사랑을 배신하고 매달리는 통속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어딘가 달랐다. 빗속에서 비틀거리는 저 여자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는 보았다. 여자가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녀가 젖은 주먹을 꽉 쥐는 순간의 미세한 떨림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으로 가득 찬 눈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날카로운 분노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의 불꽃을.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잠깐,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수행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왔지만 그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성큼성큼 길을 건너는 그의 구두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렸다. 그는 비에 젖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정신이 혼미한 탓에 그녀는 앞에서 다가오는 단단한 인형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작은 신음과 함께 서연의 몸이 뒤로 기울었다. 넘어지려는 순간 강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놀라서 고개를 든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비에 젖어 더욱 깊고 서늘해 보이는 눈매, 날카롭게 뻗은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값비싼 맞춤 정장은 비에 젖어 그의 완벽한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강렬한 존재감이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빗물과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안의 불꽃은 더욱 선명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등대 불빛 같았다. 흥미로웠다. 그는 평생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여자에게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서연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차가운 눈빛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바로 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권지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그는 안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최고급 면으로 만들어져 그의 이름 이니셜. KJH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을 처지도. 그럴 정신도 아니었다. 하지만 남자의 끈질긴 시선에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차갑게 젖은 손끝에 닿는 부드럽고 마른 감촉이 낯설었다. 울고 싶을 땐 울으러. 하지만 남자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굴지는 마. 내 눈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서연은 멍하니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마이바흐에 올라타는 것을, 그리고 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그의 천이 희미하게 남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차가 출발한 후 권지혁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권지혁은 젖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짧게 대답했다. 김 비서, 내주 대표님, 방금 그 여자. 한서연 제니스 코퍼레이션에 박시우와 관련이 있을 거야. 내일 아침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녀의 경력, 포트폴리오, 그리고 박시우가 훔쳐간 프로젝트의 원본까지. 전부 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권지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에 젖은 도시의 풍경 위로.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던 한 여자의 눈빛이 계속해서 아른거렸다. 그는 999명의 완벽하게 포장된 상품들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흙투성이 진흙 속에 파묻힌 원석 하나에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얼음 요새의 가장 높은 곳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쨍한 햇살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서연의 작은 원룸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했다. 꿈, 사랑, 자존심,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화장대 위에 놓인 하얀 손수건에 닿았다. 어젯밤 이름 모를 남자가 건넸던 것. 최고급 면의 부드러운 감촉과 정교하게 수놓아진 KJH라는 이니셜. 그리고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눈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서연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래,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나 자신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박시우가. 그리고 그를 조종하는 세상이 자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눈물을 닦아내자 붉게 충혈된 눈의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다. 이미 업계에는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었다. 박시우와 제니스 코퍼레이션 측에서 교묘하게 흘린 실력은 없으면서
상사의 아이디어를 탐내는 불평분자라는 거짓 낙인이었다. 몇 군데 지원서를 넣어봤지만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진실은 너무나 무력했다. 절망감이 다시 목을 조여올 때쯤 그녀의 눈에 한 채용 공고가 들어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스텔라 홀딩스의 신입 디자이너 보조 채용 공고였다. 직급은 그녀의 경력에 한참 못 미치는 인턴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지만 지금의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엇보다 스텔라 홀딩스는 제니스 코퍼레이션과 최대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곳.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성역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망설임 끝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최소한으로 줄여 지원서를 제출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스텔라 홀딩스 최상층의 CEO 집무실. 권지혁은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 김 비서가 보고한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파일의 제목은 한서연 관련 보고서. 하룻밤 사이에 그의 지시를 받은 정보팀이 수집한 결과물이었다. 보고서는 놀라웠다. 한서연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러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숨은 인재였다.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포트폴리오에는 박시우가 훔쳐간 프로젝트의 초기 아이디어부터 발전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도둑질의 증거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업계에서 부당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이면에 익숙했다. 재능 있는 자가 시기심과 탐욕에 의해 어떻게 짓밟히는지, 진실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그는 이런 일들에 분노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다만 가치를 알아볼 뿐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원석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순수하고 강한 빛을 품고 있었다. 대표님, 김 비서가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서연 씨가 방금 저희 회사 신입 보조직에 지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필터링 되기 전에 제가 따로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권지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와도 같았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인사팀에 연락해 면접 일정을 잡으라고 내 신입 보조직 면접을 대표님께서 직접... 아니... 권지혁이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신입 보조직이 아니라 전략기획실 직속 UI UX 수석 디자이너 자리 면접이라고 전해. 최종 면접이고 면접관은 나 혼자라고. 김 비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전략기획실 직속 수석 디자이너는 현재 공석인.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들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었다. 경력도 없는 신입 지원자에게 그런 자리를 제안하는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권지혁의 결정에는 항상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스텔라 홀딩스로부터 면접 연락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단순한 보조직 면접이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거창한 직책의 최종 면접이며 면접관이 CEO 자신이라는 통보였다. 뭔가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신종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된 시간에 스텔라 홀딩스 본사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차가운 대리석과 강철,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진 내부는 마치 거대한 얼음 성체 같았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날카롭게 제자리에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이 바로 얼음 요새 권지혁이 지배하는 왕국이었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최고층 CEO의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서울 전체를 발 아래 둔 듯한 압도적인 정형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풍경의 중심에 어젯밤 빗속에서 만났던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어제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안지,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로봇처럼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젯밤의 남자가 스텔라 홀딩스의 CEO였다니.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일부러 이곳으로 부른 것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2개의 디자인 시안을 띄웠다. 왼쪽은 서연이 밤새워 만들었던 그녀의 오리지널 디자인. 오른쪽은 박시우가 훔쳐가서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이름으로 발표한 디자인이었다. 왼쪽은 당신 것, 오른쪽은 제니스에서 발표한 것. 차이점을 설명해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디자인을 마주하자 서연의 긴장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전문가로서의 냉철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른쪽 디자인은 제 아이디어의 표면적인 형태만 흉내냈을 뿐 핵심적인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가 배치했던 하이든 레이어 구조를 단순히 미적인 요소로 착각해 불필요한 그래픽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외형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구동시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킬 겁니다. 또한 제가 의도했던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알고리즘 연동 기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건 속은 텅 비어 있는 예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설명했다.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여전히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권지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 텅 빈 껍데기를 이길 방법은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조자였다. 그녀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직 저들이 흉내내지 못한 제 머릿속에만 있는 다음 단계의 비전을 실현하는 겁니다. 현재의 디자인에 양자 컴퓨팅 기반의 예측, 인터페이스와 생체 인식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UX를 구현할 겁니다. 사용자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시스템이 반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로 클릭 인터페이스. 그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권지혁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 생각했다. 현실성 없는 몽상가의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좋아, 그 꿈 여기서 실현해봐. 아니네.
스텔라 홀딩스의 비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지.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빛을 가져오는 프로젝트다. 실패하면 스텔라 홀딩스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거고, 당신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거다. 권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훔쳐간 자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내려다보게 될 거야. 이 제안을 받아들일 배짱 있나?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음 요새의 주인이 그녀에게 내민 것은 동아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번지점프대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다. 복수할 기회이자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권지혁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한서연은 잠시 동안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어젯밤에 비참했던 자신과 박시우의 경멸에 찬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세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추락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는 영원한 절망이었다.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승부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만족한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 그것은 그가 구브셴크푸슛 9명의 여자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나는 생명력 그 자체였다. 김비세어 아내해. 그날 이후 한서연의 세상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스텔라 홀딩스 본사 지하 5층,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최첨단 연구소 프로메테우스 랩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치 SF 영화 속 우주선의 내부처럼 모든 것이 미래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홀로그램 인터페이스, AI 비서, 그리고 세상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신형 장비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프로젝트를 위해 차출된 스텔라 홀딩스 최고의 인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MIT 출신의 천재적인 AI 개발자, 이안 하드웨어 설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기태 수석, 그리고 국방부 출신의 철벽 보안 전문가, 정유미. 그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라 불리는 자들로 자부심 또한 하늘을 찔렀다. 김 비서가 서연을 팀원들에게 소개하는 순간 연구소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오늘부터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이끌게 된 한서연 팀장님이시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마저 서려 있었다. 낙하산. 그들은 모두 똑같은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무런 경력도, 명성도 없는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자신들의 리더로 온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특히 날카로운 인상의 AI 개발자, 이안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팀장님, 실례지만 어느 부서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대표님 직속으로 움직이는 팀이라 리더의 자격 요건이 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중한 질문의 형태를 띤 명백한 공격이었다.
다른 팀원들 역시 팔짱을 낀 채 서연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팀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권지혁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시험의 일부였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소 중앙에 있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스크린에는 팀이 몇 주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핵심 알고리즘의 오류 코드가 떠 있었다. 저는 여러분처럼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드가 왜 충돌을 일으키는지 압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가상 키보드를 띄우고 망설임 없이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이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여러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시스템의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핵심 기능 개발이 끝난 후 마지막에 덧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상하는 제로 클릭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뇌와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이 사용자의 잠재의식적인 패턴을 기반으로 재설계되어야 해요. 지금의 방식은 최고급 스포츠카 엔진을 낡은 마차에 싣고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문제의 본질과 자신의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 그녀를 비웃던 팀원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하게 바뀌어갔다. 특히 이안은 자신의 편협함을 깨달은 듯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설명을 마쳤을 때 연구소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권위로 그들을 누르려 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전문가인 박기태 수석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팀장님의 방향이 맞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오늘부터 알고리즘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지.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그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며 프로메테스호의 새로운 선장이 되었다. 한편 테헤란로의 또 다른 마천루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실에서는 불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최민주는 방금 부하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한서연이라고 박시우가 버린 그 여자애가 스텔라 홀딩스의 프로젝트 팀장이 됐다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권지혁이 드디어 노망이 든 것인가 하고 하지만 보고서에 첨부된 프로젝트의 코드명 프로메테스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스텔라 홀딩스가 차세대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비밀리에 준비 중이던 프로젝트. 그 역시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정보를 캐내기 위해 애쓰던 중이었다. 그런 중대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하필이면 한서연을 최민주는 오만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권지혁은 절대 의미 없는 수를 두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박시우를 호출했다. 박 팀장, 한서연이 스텔라 홀딩스로 갔다는 얘기 들었나? 박시우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그럴 리가. 그 여자는 아무 배경도 없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최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권지혁이 그 여자를 썼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그 여자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뜻이다. 네가 훔쳐온 그 디자인,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아나한테 봤나? 최민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버린 돌이 상대의 손에서 귀한 옥이 되어 돌아온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안목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 싹은 미리 잘라버려야겠군.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박 팀장, 스텔라 홀딩스 내부 정보원에게 연락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이 뭔지 알아내.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수 쳐.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 프로젝트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시켜버려. 며칠 후 서연과 팀원들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 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서연이 제시한 새로운 방향에 따라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고 있었다. 팀원들도 서서히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프로토타입의 핵심 부품인 뉴로 프로세싱 치바의 유일한 공급사였던 스위스의 한 기업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가 온 것이다. 제니스 코퍼레이션과 거액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텔라 홀딩스에는 납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다. 그 칩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막대한 차질이었다. 젠장 최민준, 그 자식이 손을 쓴 게 틀림없어. 팀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연구소를 뒤덮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리더로서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대표님,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라면 권지혁은 대답 대신 모니터를 가리켰다. 모니터에는 프로메테스 랩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팀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한서연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집중한 모습이었다. 아니, 그냥 둬봐.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폭풍이 몰아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지. 저 여자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대로 꺾여버릴 사람인지 그는 자신의 선택을 그리고 한서연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프로젝트를 덮치기 시작했고 서연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 파도를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연구소를 뒤덮은 절망의 공기는 무거웠다. 스텔라 홀딩스 최고의 엘리트들조차 눈앞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대체 부품을 찾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경쟁사들은 저만치 앞서 나갈 터였다. 프로젝트의 좌초는 불 보듯 뻔했다. 팀장님, 이제 어떡합니까? 대표님께 보고하고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는 수밖에. 박기태 수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포기라는 단어를 예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운 팀원들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뉴로 프로세싱 칩의 모든 기술 사양과 데이터 시트를 미친 듯이 파고들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대체품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안이 반문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칩을 빼앗아 갔다면 우리는 칩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기능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겁니다. 연구소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공식을 뒤엎는 불가능에 가까운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고 바람의 힘으로 달리게 하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건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기술로는. 박기태 수석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연의 눈이 강렬한 빛을 뿜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죠. 우리도 세상에 없던 불을 만들어냅시다. 이것이 최민준의 방해 공작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녀의 대담하고 미친 것 같은 제안에 팀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적 같은 희망. 그날부터 프로메테우스 랩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서연은 말 그대로 연구소에서 살았다. 그녀는 팀원들을 독려하며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를 이끌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브레인스토밍,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금씩 보이는 가능성의 빛. 권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보고를 통해 서연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주변 참모들은 모두 무모한 짓이라며 당장 중단시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도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시선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보다는 모니터 속 한서연이라는 인물 자체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팀원들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놓는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그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날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권지혁은 정기보고를 받기 위해 프로메테우스 랩으로 내려갔다. 연구소는 키보드 소리와 서버의 낮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팀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연은 며칠 밤을 사운 듯 창백한 얼굴로 홀로그램 스크린에 몰두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권지혁은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대신 자신이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의 책상 위에는 식어빠진 커피와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한서연 팀장.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어쩐 일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계도 기름은 쳐야 움직이는 법이지.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이 들고 온 작은 보온 도시락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먹으면서 해. 서연은 잠시 멍하니 그가 내민 것을 바라보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이 아닌 따뜻한 김이 나는 평범한 야채죽이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건 내 명령이다. 권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주기 속으로 들어가자 며칠 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권지혁의 야심한 방문은 일종의 의식처럼 이어졌다. 그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묻는다는 명목으로 매일 밤 연구소를 찾았고 그의 손에는 항상 서연을 위한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가 들려 있었다. 때로는
따뜻한 수프, 때로는 향이 좋은 허브티, 때로는 그녀가 좋아한다는 달콤한 디저트. 팀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들의 얼음 요새 대표님이 특정인에게만 보여주는 이례적인 관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과 권지혁,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 외에 다른 감정은 없어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일로 시작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휴게실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서연이 문득 물었다. 그것은 처음 만난 날부터 그녀가 계속 품고 있던 의문이었다. 권지혁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배경을 보지 않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떤 눈빛을 하는지를 보지. 대부분은 무너지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혹은 동정을 구걸해.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당신 눈에는 분노와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있었어. 꺾이지 않는 자존심. 나는 거기에 투자한 거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짓밟았을 때 이 남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빛을 알아봐 주었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 항상 완벽해야만 합니까? 이번에는 서연이 물었다. 권지혁의 눈빛이 순간 깊게 가라앉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낸 전리품 같은 거야.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하이에나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지. 얼음 요새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갑옷이자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타인에게 내비쳤다. 서연은 그의 말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남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대표님도 가끔은 쉬어도 괜찮아요. 권지혁은 놀란 듯 자신의 손등을 덮은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그의 피부를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이 아닌 인간적인 깊은 유대감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연은 마침내 새로운 아키텍처의 핵심 코드를 완성했다. 밤샘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있던 새벽,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지켜보았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스크린에 Success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됐다, 해냈어. 연구소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틀거렸다. 그때 연구소 뒤편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박수도 환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수고했다는 말보다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미소였다. 서연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며칠간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고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얼음 요새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작은 온기를 품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극적인 성공은 스텔라 홀딩스 내부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서연과 그녀의 팀은 단숨에 회사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팀원들은 더 이상 서연을 낙하산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팀을 이끌고 기적을 만들어낸 진정한 리더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의심 대신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권지혁은 공식적으로 팀 전체에게 막대한 보너스와 포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그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연구소의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칭찬은 간결했지만 유독 그녀에게만 향하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러나 권지혁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단맛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그 대가를 반드시, 그것도 몇 배로 돌려주는 사람이었다. 최민준의 비열한 방해 공작은 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사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극비리의 지시를 내렸다. 정보팀과 법무팀 총동원해 제니스 코퍼레이션, 특히 최민준 이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통신 내역, 내부 정보원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스텔라 홀딩스의 막강한 정보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권지혁은 최민준이 한서연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줄 생각이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돌려줄 생각이었다. 명예, 그리고 정의,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정보팀으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속속 도착했다. 최민준이 스위스칩 제조사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박시우가 제니스에 입사하기 몇 주 전부터 최민준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최민준이 박시우에게 한서연의 디자인을 가져오면 팀장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시우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민준의 기획 아래 이루어진 추악한 거래였던 것이다. 권지혁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활화산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그제야 온전히 가늠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자신의 꿈을 동시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빼앗겼던 그날 밤의 그녀가 떠올랐다.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에게는 또 한 번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최민준은 또 다른 독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은 최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서연의 가치만 높여준 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는 권지혁과 한서연, 두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기업 간의 경쟁에는 룰이 있지만 증오에는 룰이 없지. 최민준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아닌 한서연 개인을 직접 겨냥하기로 마음먹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색에 연락을 취했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여야 해. 겁을 줘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죽일 필요까진 없어. 아직은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텅 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성취감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차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굉음과 함께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액! 서연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할 시간도, 소리칠 겨를도 없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치는 찰나. 이기익!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어디선가 나타난 다른 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돌진해오던 검은 세단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권지혁의 마이바흐였다. 충돌의 충격으로 두 차가 엉키며 멈춰 섰다. 서연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넘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그녀를 덮치려던 검은 세단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급하게 후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권지혁은 차에서 뛰쳐나와 곧장 서연에게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넘어져 있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방금 전에 죽을 뻔한 공포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권지혁은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이성적인 통제를 완전히 상실했다.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몸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젠장!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는 서연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그가 평생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서 다치지 마. 절대로.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절박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무거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단순한 상사의 책임감이나 투자가의 관심이 아니었음을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권지혁은 천천히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더 이상 최민준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건드린 모든 세력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로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강렬한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해서도 그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연이 뒤돌아보자 그는 어둠 속에서 나직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을 저지른 놈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까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지옥을 보여줄 거야. 이건 내 약속이다. 그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 군주가 내리는 서슬, 퍼런 사형 선고였다. 이제 이 싸움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지난밤의 공격과 권지혁의 맹세는 한서연의 삶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집 앞에는 이미 전문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권지혁의 조치였다.
출퇴근길 역시 방탄 기능이 갖춰진 그의 전용 차량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류가 흘렀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대표였고 그녀는 유능한 팀장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지난밤에 절박했던 포옹과 그의 약속이 떠올랐다. 서연은 불안하면서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에 심장이 떨렸다. 하지만 그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최민준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 바로 여론전이었다. 시작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작은 기사였다. 단독, 스텔라 홀딩스의 비밀 병기. 천재 디자이너인가, 치명적인 판무 파탈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무런 경력이 없던 한서연이 스텔라 홀딩스의 핵심 프로젝트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배경에는 권지혁 대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녀가 이전 직장에서 아이디어 도용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퇴사했다는 거짓 사실까지 교묘하게 섞어 넣었다. 박시우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최민준이 미리 매수해둔 수십 개의 언론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재벌 총수와 신입 여직원의 은밀한 거래. 능력인가, 유혹인가 논란의 중심에 선 한서연 팀장. 스텔라 홀딩스. 도덕적 해이 심각.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했다. 대중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열광했고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스텔라 홀딩스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내 분위기는 흉흉했다. 직원들은 쉬쉬하며 서연을 흘끔거렸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프로메테스 팀원들조차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집 밖에 나설 수 없었다. 현관문 앞에는 아기에 찬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인터넷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와 함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다. 박시우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더 깊은 굴욕감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재능, 노력, 그리고 진심이 모두 더러운 스캔들 아래 짓밟혔다. 그녀는 자신이 권지혁과 스텔라 홀딩스라는 거대한 성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같은 시각,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와인잔을 기울이며 즐기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스텔라 홀딩스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었다. 꼴 좋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옆에 서 있던 박시우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이사님, 하지만 이러다 저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풍. 최민준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박 팀장, 세상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어.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믿을 뿐이지. 권지혁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거야. 저 여자의 하나를 감싸다가 제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것인지, 아니면 냉정한 CEO로 돌아가 저 여자애를 내치고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상처를 입게 될 거다. 내가 드디어 그의 약점을 찾아냈거든. 바로 한서연이라는 약점. 최민준의 예상대로 스텔라 홀딩스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사들은 권지혁에게 당장 한서연을 해고하고 공식 사과를 하라며 압박을 가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권지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보고들을 들으며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판세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저 때문에 회사와 대표님께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사직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를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회사를 지키고 싶었다. 권지혁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직서는 반려한다. 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처음부터 최민준이 나와 스텔라 홀딩스를 겨냥해버린 전쟁이지. 당신은 그들의 빌미가 되었을 뿐이다. 적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뭔지 아나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훨씬 더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당신은 내 사람이고 스텔라 홀딩스의 팀장이다. 내가 당신을 그리고 내 회사를 어떻게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봐.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 한마디에 서연에 무너져 내리던 세상이 가까스로 멈춰 섰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대답했다. 네, 믿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권지혁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장에 나서는 장수처럼 냉혹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방역에 들어간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법무팀은 이번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와 기자, 악플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소송을 제기해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어. 그들이 펜대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홍보팀은 방어적인 해명 자료 따위는 준비하지 마. 대신 우리가 가진 모든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실체를 공개할 준비를 해. 한서연 팀장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녀의 진짜 실력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에 떠있는 최민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건 방어일 뿐이다. 우리의 진짜 공격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니까. 정보팀이 수집한 최민준의 모든 비리 자료, 이제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다. 그가 일으킨 폭풍, 더 거대한 폭풍으로 되돌려주지. 그가 자신의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권지혁은 마침내 칼을 뽑았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가 맞붙는 전면전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한서연의 명예를 되찾고 최민준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권지혁의 선전포고는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다. 스텔라 홀딩스의 법무팀은 거대한 로펌 군단처럼 움직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미 깊게 박힌 의심의 씨앗까지 없애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중들은 여전히 진실보다는 스캔들에 더 흥미를 보였다. 권지혁은 서연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호위 아래 스텔라 홀딩스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무비우 야이피용 비상주거 공간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또 다른 요새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 안전한 요새에 갇혀 보호받는 공주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폭풍의 핵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의심과 경멸에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바로 실력으로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저에게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서연은 권지혁에게 단호하게 요청했다. 해킹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이 어떻게 더럽혀지고 변질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적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프로메테스 팀의 보안 전문가 정유미와 분석팀 전체를 그녀에게 붙여주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하지. 당신의 전장이야. 마음껏 뛰어봐. 그때부터 서연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사도 거른 채 제니스 코퍼레이션이 박시우의 이름으로 출시한 서비스의 모든 것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박시우가 훔쳐간 자신의 디자인은 그녀에게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지도와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깊은 설계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작은 단서 하나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집요함과 날카로운 분석력에 점차 감화되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표면적인 움직임이 아닌 데이터 흐름의 미세한 이상 현상, 사용자 응답 시간의 불규칙한 패턴 등 오직 그 시스템의 어머니인 자신만이 알아챌 수 있는 사소한 어긋남들을 추적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모두가 지쳐갈 때쯤 서연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2개의 데이터 로그를 띄웠다. 하나는 일반 사용자의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 다른 하나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의 흐름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 정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암호화된 데이터 묶음이 제3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용량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보안 전문가인 정유미가 로그를 분석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스파이웨어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 백도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에요. 전송되는 데이터의 패턴을 보니 기업의 기밀정보나 금융정보를 타겟으로 하는 아주 정교한 산업 스파이용 코드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한서연의 디자인을 훔쳐 서비스를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자체를 사용자들의 정보를 훔치는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와는 차원이 다른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명백한 대규모 범죄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시우는 제 디자인의 복잡한 보안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최민준의 지시에 따라 이 스파이웨어 코드를 심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가 남긴 이 작은 흔적, 이 결함이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증거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무기로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전사였다. 서연은 즉시 권지혁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보고를 받은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여전히 한서연의 해고를 주장하던 이사들 앞에서 권지혁은 서연이 찾아낸 증거를 프레젠테이션했다. 최민주는 우리에게 진흙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서연 팀장은 그 진흙탕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위기인 동시에 우리의 경쟁자인 제니스 코퍼레이션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사들은 충격적인 보고 내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스텔라 홀딩스는 방어자가 아닌 공격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권지혁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사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나는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서연 팀장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찾아낸 이 증거에 스텔라 홀딩스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우리는 이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도박이었다. 그는 언론과 대중이 스캔들보다 더 자극적이고 거대한 범죄 이야기에 열광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스텔라 홀딩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서연 팀장 스캔들에 대한 모든 진실과 업계를 뒤흔들 중대 발표라는 제목이었다. 언론은 들끓었다. 모두가 권지혁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한서연을 내치며 공식 사과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민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기자회견 예고 뉴스를 지켜보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 결국 현실과 타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스텔라 홀딩스의 전쟁 준비실 월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세례가 기다리는 곳이었다. 무섭나 권지혁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예전에는 무서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대표님이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일한 파트너를 찾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가자. 우리가 뒤집을 세상으로.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의 문을 열었다. 이제 거대한 방역에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모두가 곧 터져나올 스캔들의 전말. 권지혁의 굴욕적인 사과와 한서연의 퇴출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권지혁과 한서연이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르는 순간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위기에 몰린 패배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선포하러 온 개선장군처럼 당당했다. 권지혁은 서연을 먼저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연단에 섰다.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에게로 향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최근 저희 스텔라 홀딩스와 한서연 팀장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개인적인 스캔들을 해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IT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수백만 사용자의 신뢰를 배신한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의 문을 연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마녀사냥하듯 비난했던 한서연 팀장의 손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직접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서연은 잠시 심호흡을 하고 연단에 섰다. 수백 개의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권지혁의 굳건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스텔라 홀딩스 프로메테스 팀장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료했다.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서비스 로고가 떠올랐다. 저는 오늘 이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자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연은 감정적인 호소는 일절 배제했다. 그녀는 오직 데이터와 팩트, 그리고 논리로 이야기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흐름도가 펼쳐졌다. 그녀는 어려운 기술적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이 바로 제니스 코퍼레이션이 자랑하는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숨겨놓은 백도어입니다. 사용자들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뒷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스파이웨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정보를 빼돌리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확신에 찬 태도에 점차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캔들에 대한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고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최민준 이사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이 소유한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바로 그 회사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는 실시간 로그 기록이 떠올랐다. 또한 박시우가 한서연의 디자인을 훔치는 대가로 최민준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되었다. 권지혁의 정보팀이 찾아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최민준 이사는 저의 디자인을 훔쳐 서비스를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덮기 위해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대중의 눈을 속이려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세기의 스캔들은 세기의 기업 범죄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자신의 유령 회사 서버 기록과 차명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뜨는 순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이럴 수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얕잡아 봤던, 벌레처럼 짓밟아버리려 했던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제대로 허를 찔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수습을 지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가 쳐놓은 덫에 그 자신이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뒤늦게 터져나온 기자들의 질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말 제니스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검찰에 고발 조치는 하셨습니까? 권지혁이 다시 연단에 섰다. 그는 소란스러운 장례를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정리했다. 오늘 공개된 모든 증거 자료는 조금 전 검찰 특수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는 모든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TV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을 최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거짓과 기만으로 타인을 파괴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 불빛의 폭풍 속에서 권지혁과 한서연은 흔들림 없이 나란히 서 있었다.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거대한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언론들은 미친 듯이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텔라 홀딩스의 충격 폭로, 제니스 코퍼레이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혐의, 한서연 팀장, 스캔들 희생양에서 내부 고발자로. 진실은,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어제까지 서연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최민준과 제니스 코퍼레이션을 향해 불벼락처럼 쏟아졌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따른 통쾌한 역전극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 막 최후의 결전을 향한 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스텔라 홀딩스가 던진 폭탄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서연을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가던 매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대한 범죄를 파헤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며 그녀를 치켜세웠다.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분노한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었고 기업 고객들의 계약 파기 선언이 빗발쳤다. 최민준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찰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불과 2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제니스 코퍼레이션 본사에 들이닥쳤다. 그 시각 최민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진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권지혁의 음모입니다. 스텔라 홀딩스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서연을 이용해 조작한 증거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최민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폭락한 주가와 회사의 존폐 위기뿐이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건장한 체격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를 따른 책임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준 씨,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산업 스파이,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내 손에 어떻게 될지. 철컥.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오만과 허세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는 힘없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그의 왕국.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복도를 죄수처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직원들은 충격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박시우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최민준과는 달랐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빌기 시작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민준 이사가 다 시킨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의 비굴한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최민준에게 떠넘겼고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는 최민준의 또 다른 비리들까지 술술 불기 시작했다. 그의 배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배신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제니스 코퍼레이션 본사 맞은편 빌딩의 카페.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호송체 타는 최민준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최민준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들어 길 건너편을 보았다. 그의 눈이 권지혁, 그리고 한서연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함께 꺼지지 않은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승자의 여유도, 조롱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냉정한 사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의 마지막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에게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욕망에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차가운 연민만이 남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TV 화면에는 눈물을 흘리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박시우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줘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처절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헛웃음을 지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박시우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다.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소음이 멀어지자 도시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끝났어.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 요새의 군주가 아니었다.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한 남자의 부드럽고 깊은 눈빛이었다. 당신이 이긴 거야. 한서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의 악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권지혁이라는 따뜻하고 든든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향해 돌아보며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권지혁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999명의 완벽한 여자들을 거절했지만 단 한 명의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았던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복수와 증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사랑과 신뢰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트울 차례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민준과 박시우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많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었다. 부실 경영과 오너 리스크로 무너진 제니스 코퍼레이션은 결국 시장의 매물로 나왔고
스텔라 홀딩스의 한 자회사에 인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떠들썩했던 스캔들을 금세 잊고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계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는 그녀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IT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녀는 스텔라 홀딩스의 최연소 상무로 승진했으며 각종 컨퍼런스와 매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비운의 천재가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명예를 되찾았고 세상의 편견을 실력으로 잠재웠다. 권지혁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스텔라 홀딩스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변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머무는 일이 잦아졌고 칼날 같던 그의 말투에도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았고 정시가 되면 그 누구보다 먼저 회사를 나섰다. 그의 변화의 이유가 한서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3년간의 악몽 같은 시간을 보상받는 듯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자 권지혁이 문에 기댄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슈트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냉철한 CEO가 아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평범한 남자였다. 마무리할 게 조금 남아서요. 먼저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다리는 게 좋아. 그는 짧게 대답하며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가 보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행동에는 이제 어색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얼음 요새는 오직 그녀 앞에서만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군주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였다. 그는 매일 밤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를 위해 직접 저녁을 요리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의 음식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열정을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피곤해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오고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세상이 말하는 매일 밤의 총회는 화려한 선물이나 사치스러운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피곤을 위로하며 서로의 존재 자체를 아껴주는 따뜻하고 소박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저녁 식겠어.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회사의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그의 차는 이미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그의 펜트하우스도 그녀의 작은 원룸도 아닌 두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 얻은 그들의 집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거실. 식탁 위에는 그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까지 근사하게 차리고 특별한 날은 아니야.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냥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내겐 특별한 날이니까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화려한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서연을 데리고 야경이 펼쳐진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 비 오는 밤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기였다. 서연아, 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기억나. 내가 당신 눈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했던 거.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녀가 그의 팔에 기댔다. 그 말이 절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그때 나는 당신 눈 속에서 희망을 봤어. 그리고 지금은 내 미래를 봐. 그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상자가 열리자 프로메테스의 불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훔쳐간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켰어.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려고 해.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모든 밤과 모든 아침을 지켜줄게. 당신의 웃음과 눈물, 모든 순간을 함께할게. 나와 평생을 함께해주겠어.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동정도, 보상도 아니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발견한 세상 유일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뒤돌아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네, 그럴게요. 평생.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그녀에게 깊게 입을 맞췄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 반짝였다. 999명의 완벽하게 포장된 여자들을 거절했던 남자는 세상의 끝에서 절망하던 단 한 명의 여자를 만나 비로소 사랑을 배웠다. 상처 입은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나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CEO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빛을 알아봐 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구원이자 사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행복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